2018년 11월 함경북도 무상군. 영하 20도가 넘는 한겨울밤, 내 식구가 두만강 얼음 위를 소리도 없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정심 씨는 가슴 안쪽에 무언가를 꼭 품은 채 한 손으로는 아이들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 상류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내 식구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얼음 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품은 그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강물은 얼어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발 아래 두만강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 식구 손을 차례로 잡아 끌며 엎드리듯 기어갔습니다. 앞도 뒤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살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그 강 앞에 서야 했을까요? 평양 최고의 냉면집 청류관에서 20회를 일한 수석 조리원이 어쩌다 그 한겨울 강 위를 기어가게 된 것일까요? 제 고향은 평양 대동강 근처 문수동입니다. 어릴 적엔 대동강 물이 얼마나 맑았는지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이 죄다 강가에 모여 물장구를 쳤습니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 어머니가 싸주신 강냉이 주먹밥을 먹던 그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들 그런 고향 강 하나씩은 마음속에 품고 계시잖아요. 저한테는 그 대동강이 그랬습니다. 제가 청류관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3살 때였습니다. 청류관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에서도 가장 유명한 냉면집으로 외국 손님이 오면 꼭 들르는 국가대표 식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0회 동안 냉면 육수를 끓이고 녹두지짐을 부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영광스러웠습니다. 당에서 운영하는 제일 좋은 식당에 그것도 수석 조리원으로 뽑혔으니까요. 오정심 동무는 당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수 하나를 끓이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소뼈와 꿩고기를 새벽부터 우려내고 면은 메밀을 직접 갈아 반죽합니다. 녹두지짐은 하룻밤 불린 녹두를 맷돌에 갈아 돼지고기 소를 넣어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내야 제 맛이 납니다. 제 20의 손맛이 오롯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구수한 소뼈 육수 냄새를 온종일 맡으면서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우리 식구 밥상엔 언제나 옥수수죽뿐이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남편 태훈이 오늘 국물은 좀 다르네 하면 저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소뼈 육수 냄새가 제 옷에 밴 것을 남편이 맡은 거였거든요. 실제 고기 한 점은 식탁에 오르지 못한 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면서 정작 내 가족은 굶주리는 그 이상한 현실. 그때는 그 이상함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동료 정옥 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청류관에서 15년을 함께 일한 언니였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 아무것도 모를 때 녹두 가는 법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고 점심때면 몰래 강냉이 떡을 나눠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그분이 지진 녹두지짐은 두께가 어디서나 꼭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닮고 싶어서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퇴근길에 같이 걸으면서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청류관에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물으면 묻는 사람도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녹두를 갈면서 속으로만 언니를 걱정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주민총화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서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죄목은 국가 식재료를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끌려 나온 사람이 정옥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옥 언니가 가져갔다는 게 뭔지 저는 압니다. 소뼈 한두 개, 녹두 한 줌이었을 겁니다. 굶주린 손주들한테 국물이라도 끓여주려고 몰래 챙겼을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발한 겁니다. 어쩌면 같은 직장 동료가, 어쩌면 같은 동네 이웃이. 어르신들, 이런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집 이웃이 내 이웃을 신고하는 세상을. 우리가 6.25 전쟁 때 얼마나 서로 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류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육수를 끓이고 있는 걸까? 이 음식은 누구의 식탁으로 가는 걸까?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남편 태훈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국영공장 관리직이었는데 상부에서 내려오는 생산량 지시가 현장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불가능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 서류를 고쳐야 했고 남편이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낯선 남자 둘이 우리 집 앞 골목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사람이라는 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압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그 감각. 거기에 딸 유진이가 대학 진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성적은 충분했습니다. 선생님도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냥 탈락 통보였습니다. 아버지 성분 문제로 아이까지 길이 막힌 겁니다. 유진이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주방에 나와서 혼자 한참을 벽만 바라봤습니다. 20회를 충성했는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나와 육수를 끓였는데 내 딸은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없고 내 동료는 손주 먹이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체제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이부의 감시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밥상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퇴근하면 유혁이가 달려가 손을 잡아 끌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네 식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벽 너머에서 누가 듣고 있을까봐. 혹시 창문 너머에서 누가 들여다보고 있을까봐. 집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감옥보다 더 숨막히는 것이 내 집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듣고 있을까봐 부엌에서 속닥이던 그 시절. 저는 그 시절이 아직도 저기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그때 뼛속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은 한직으로 밀려난 뒤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이 없어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남자가 무너지면 온 가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밥과 연결된 끈이 남편이니까요. 저는 매일 밤 육수 냄새가 밴 작업복을 빨면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유혁이가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선생님이 데리고 왔을 때 아이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진단은 영양실조였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한참 작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아니, 약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 병원은 무료라고 선전을 하지만 실제로는 약 한 알도 주사 한 대도 다 돈을 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는 사람들은 중국산 약을 장마당에서 사다 먹이고 없는 사람은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혁이 이마에 손을 얹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떤 잘못을 한 거라고. 그냥 태어난 것밖에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인데. 내가 청류관에서 20년을 바쳤는데 왜 내 아들은 고기 한 점 배불리 먹지 못하고 쓰러지는 건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무렵 청류관에서는 비사회주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사회주의 심사라는 건 사상이 올바른지 검열하는 겁니다. 집에 외국 물건이 있는지, 이상한 방송을 들었는지, 체제에 불만을 가진 적 있는지.
직장에서, 집에서, 동네에서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적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사 대상에 남편 이름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이 들려왔을 때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용소. 한번 들어가면 가족 전체가 끌려가는 곳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어르신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현실이 제 발 앞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청류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20회의 레시피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면 육수 비율, 메밀 반죽 농도, 계절별 양념 배합, 녹두지짐 반죽 농도, 몸으로 익혀 말로 표현한 적 없던 것들을 하나하나 언어로 옮겼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은 한 번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익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옥 언니의 처형을 본 날부터, 유진이가 이불 속에서 울던 밤부터, 유혁이가 노란 얼굴로 쓰러지던 그 가을부터, 그것들이 하나씩 마음속에 쌓여서 마침내 넘쳐흐른 날 밤, 남편 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우리 둘이 부엌에 마주 앉아 있는데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다 죽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애들만큼은, 우리 애들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밤중에 아이들 깨울까봐 어깨를 들썩이면서도 소리는 죽이고. 그게 그날 밤 우리 부부의 결이었습니다. 대단한 말도 비장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들만큼은이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20년의 삶을 뒤집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에 혼자 산을 올라 부모님 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 이 땅을 떠납니다. 살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 흙을 한 줌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향 땅을 품에 안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이라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청류관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인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료들도 후배들도.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육수를 끓이고 녹두를 갈고 면을 뽑았습니다. 점심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 저는 주방 한켠에 혼자 섰습니다. 20회. 이 주방에서 20회를 보냈습니다. 이 화구 앞에서 몇만 번 육수를 끓였을까? 이 도마 위에서 몇만 번 칼질을 했을까? 이 냄새, 이 열기, 이 소음들. 저는 눈을 감고 그것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꽂혀있던 낡은 노트 한 권. 처음 청류관에 들어온 23살 때부터 써온 조리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하고 안에는 빼곡히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육수 비율, 면 배합, 녹두 반죽 농도, 계절마다 달라지는 양념 메모들. 가장자리에 얼룩이 진 것들은 국물이 튄 자국이었습니다. 20회의 손때가 묻은 노트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청류관에서 가져나온 건 그것 하나였습니다. 사직서도 인사도 없이. 그저 그 노트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주방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문이라는 걸 알면서. 나중에 그 노트가 제 인생을 바꿀 물건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8년 11월 함경북도 무산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추운 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밤이었는데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소리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것. 발소리도 기침 소리도 옷깃이 스치는 소리도. 그 고요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 귀에 쟁쟁했습니다. 두만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강이라고 해서 물이 흐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계절 두만강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 얼음 위를 건너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서가고 남편이 뒤를 막고 저와 유진이 유혁이가 가운데에 끼어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기어갔습니다. 무릎으로 손바닥으로.
장갑도 없어서 손바닥이 얼음에 직접 닿았는데 처음엔 아프다가 나중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건너편 불빛만 봤습니다. 중국 쪽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 눈을 그 불빛에 고정한 채 손을 짚고 무릎을 짚으며 나아갔습니다. 가슴 안쪽으로 조리노트가 느껴졌습니다. 이걸 지켜야 한다. 이게 우리 가족의 내일이다. 이상하게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때였습니다. 유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얼음 표면이 고르지 않은 데를 밟은 겁니다. 아이가 엄마 소리를 내려는 순간 제가 반사적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두 사람이 엉키며 넘어질 뻔한 그 찰나 강 상류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었습니다. 5명이 숨도 쉬지 않고 불빛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50m쯤 거리였습니다. 그게 몇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체감으로는 1시간 같았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혁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 애들만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들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빛이 멈췄다가 천천히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숨이 터졌습니다. 다들 소리 없이 깊은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을 했습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이와 유혁이가 양옆에 달라붙었고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얼음 끝자락에 엉켜앉아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 건너 북한 쪽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저기 있었습니다. 정옥 언니가 묻힌 땅이 저기 있었습니다. 20회를 일한 청류관이 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옆에 네 식구가 다 살아 있었으니까요. 중국에 도착하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만 건너면 숨이 트일 거라고, 그 오랜 감시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생김새는 달라도 목을 조이는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선 어디가 위험한지 알고 피했는데 여기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랐으니까요. 탈북자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입니다.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땅에 있으면서도 존재 자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낮에는 밖을 못 나갑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누군가 이상하게 쳐다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엔 브로커가 연결해준 조선족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들키면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한 칸을 내어주시고 밤마다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첫날 밤 뜨끈한 밥에 된장국을 가져다 주셨을 때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냥 울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그 할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더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근 조선족 식당에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을 감춰야 하니 말을 아꼈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손짓 발짓으로 버텼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청류관 수석 조리원이 남의 식당 구석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서러움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왜 우냐고 누가 물어볼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방장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흉내라도 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육수를 잡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보고 20회의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 밥상이 깔끔하게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디서 요리 배웠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용히 주방을 맡게 됐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정될 만하면 위기가 왔습니다. 공안 단속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짐을 싸들고 숨어야 했습니다. 그 생활을 1년 넘게 했습니다. 달리고 숨고 또 달리고. 아이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유진이는 웃는 법을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을 몰래 돕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추방당하는 위험한 일인데도 그분은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던 순간 그 딱딱하고 말없던 남편 태훈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태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도를 펼치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려면 윈난성을 지나 미얀마를 통과해야 합니다. 비행기나 기차가 아닙니다. 밀림지대를 두 발로 걸어서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이끌고 우리 네 식구는 그냥 따라가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걸었습니다. 밀림은 낮에도 어두컴컴했고 밤엔 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발 아래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벌레가 얼굴에 달라붙어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짐승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꽉 쥐며 걸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사실 겁쟁이입니다. 평소에 벌레만 봐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밀림 열흘 동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감각을 전부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그렇게 되나 봐요. 나흘째 되는 날 유혁이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울퉁불퉁한 밀림길에서 발을 헛디딘 겁니다. 아이가 소리를 죽이면서 엄마 나 좀 이상해요 했을 때 보니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밴드 하나 약 하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유혁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엿새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17살짜리 아들을 등에 업고서 남편이 땀에 흠뻑 젖어 걷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하고 살기를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조리노트를 꽉 안은 채 걸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내일이다. 이 노트가 우리를 살릴 거다. 그 생각을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못 걷겠다 싶을 때 노트를 한번 만지고 다시 걸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날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남편이 잡아줘서 안 넘어졌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태국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땅이 다른 것 같은 느낌. 공기가 다른 것 같은 느낌. 같은 하늘 아래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정착교육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인터넷을 처음 배웠고 은행 통장을 처음 만들었고 버스카드를 처음 썼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 근처 마트에 처음 갔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냉면 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봉지를 하나 들었습니다. 재료 목록을 봤습니다.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이 비율로는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올 텐데. 가슴에 품고 온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구나. 하나원을 나온 날 저한테 주어진 건 정착금 700만 원과 서울 마포구 반지하 월세방 하나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갖춰진 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냉장고는 간부들도 없는 집이 많았으니까요.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온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오는 것도. 그런데 신기함도 잠깐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금방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남편 태우는 한동안 밖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장 관리직까지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간판 글씨도 읽기 어렵고 말투도 달라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이 낯설고 두려웠으니까요. 딸 유진이는 씩씩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가 첫 월급을 받아와 치킨을 사왔을 때 우리 네 식구가 반지하 방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마음 아시죠? 고생하다가 먹는 밥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날 그 치킨 맛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저는 동네 분식집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사장님은 부산 출신 아주머니였는데 제 말투가 어눌하고 일이 서툴다 싶었는지 처음엔 잘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물을 한번 끓여내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중국에서도 서울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냥 웃었습니다. 밤에는 반지하 방에서 유혁이를 가르쳤습니다. 낡은 조리 노트를 펴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냉면 육수 끓이는 법, 메밀 반죽 만드는 법, 녹두지짐 반죽 농도. 유혁이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닮아서 손놀림이 야무졌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끓인 육수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맛이 났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가게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저는 웃고 넘겼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 땅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노트 생각이 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가슴에 품었던 그 노트. 밀림을 걸을 때 꼭 안았던 그 노트. 나는 이걸 왜 여기까지 들고 왔나? 이걸 쓰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눈을 감으며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자. 권사님이 500만 원을 내미셨을 때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느냐고. 나중에 갚겠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 손맛이 아까워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그 돈을 받았습니다. 탈북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씨앗돈을 쥐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정착금에 모아둔 돈을 합쳐 마포구에 12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은 단순하게 오정심의 평양냉면이라고 썼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남편 태훈이 처음으로 밖에 나와 홀을 맡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수건을 들고 서 있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참 많이 왔구나 싶어서. 유진이는 퇴근 후 달려와 계산대를 맡았고 유혁이는 주말마다 주방에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6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권사님이 교회에 소문을 내서 데려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첫 달은 적자였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2달째도 빠듯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장부를 보다가 이게 아닌가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며 지켜온 이것.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달째 어느 날 블로그 후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평양냉면을 먹었다. 육수가 달랐다. 어디서 배운 솜씨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시중 냉면집과 차원이 다르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엔 점심시간에 줄이 섰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고 주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옥 언니, 당신이 가르쳐준 이 손맛이 여기서 빛을 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유진이가 SNS를 시작했습니다. 냉면 육수 끓이는 장면, 녹두 가는 장면, 노릇하게 지져지는 녹두지짐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평양이 고향인 어머니가 이 영상 보고 우셨다고 썼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향이고 누군가의 그리움이라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올리는 거였습니다. 재계약을 못하면 나가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두만강에서도 밀림에서도 버텼는데 이 12평 가게에서 쫓겨나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나섰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항해 서명을 모았습니다. 온라인에 글이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건물주가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내 편이 있다는 것을, 낯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유혁이가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주방에 들어온 날, 저는 아들 앞치마를 직접 묶어줬습니다. 20해 전 청류관에서 처음 앞치마를 두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던 그 아이가 밀림에서 아빠 등에 엎여 발목을 감싸주던 그 아이가 어엿한 요리사가 되어 제 옆에 섰습니다. 앞치마 끈을 묶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삶이 충분히 의미 있다 싶었습니다. 홍대에 2호점을 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평양냉면을 처음 먹어보는 20대 청년들이 육수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걸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도 없는데 계속 먹게 돼요. 그 말이 칭찬인 걸 청류관 출신만 압니다. 평양냉면은 원래 그런 음식이거든요. 처음엔 심심한데 먹다 보면 빠져드는, 삶이 그렇듯이. 강남에 3호점을 낼 때는 유진이가 다 챙겼습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서 경영학을 전공한 딸이 인테리어부터 메뉴판까지 직접 설계했습니다. 기업날 유진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에서 대학 진학을 거부당했던 그 아이가, 아버지 성분 때문에 꿈을 꺾어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류관 이야기, 두만강 이야기, 반지하 월세방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분, 부산에서 새벽 기차 타고 오신 분.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이었는데 냉면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서 눈가를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이 평양인데 이 맛이 맞네. 이게 맞아. 저는 주방에 들어와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요즘도 새벽마다 육수를 끓입니다. 솥뼈를 넣고 불을 올리면 그 냄새가 주방에 퍼지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도 새벽마다 이렇게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셨거든요. 그 냄새를 따라가면 제 고향이 나옵니다. 다시는 갈 수 없는 그 동네가, 대동강이 흐르는 그 문수동 골목이, 북에 두고 온 게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동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냉면집이 아무리 잘 돼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어르신들, 이산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6.25 이후 끊어진 그 오랜 아픔. 저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뭔지 압니다. 저는 통일을 소망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고향 땅에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남겨진 사람들한테 냉면 한 그릇씩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 낡은 노트에 담긴 그 레시피로 끓인 육수를, 그 맛이 탄생한 땅의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짐은 하나만 들고 갈 겁니다. 20회의 손때가 묻고 두만강을 건너고 밀림을 넘어 여기까지 온 그 낡은 조리 노트 한 권. 그리고 거기서 다시 냉면집을 열겠습니다. 고향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갑니다. 이제 곧 갑니다.